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하게 진행한 탄약 확보 프로젝트에서 당연히 미국보다 훨씬 열악할 것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군사력과 보급 능력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이 대한민국의 탄약 보급 시스템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포탄 비축량 앞에서 충격에 빠지자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의혹성 보도를 쏟아냈지만 미군 최고사령관은 직접 확인한 철저히 객관적인 결과다라며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린 대한민국 탄약고의 놀라운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존 하워드입니다. 미 육군에서 중장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워싱턴의 군사전략연구소를 이끌고 있죠. 62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포탄이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수만 발씩 쏘아대니까 전 세계 포탄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도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155mm 포탄 보유량은 100만 발 정도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6개월 내에 바닥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그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동맹국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럽은 이미 바닥났고 일본도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 정도가 그나마.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1980년대 후반 주한미군 소령으로 근무했을 때 본 그 한국말인가요? 장관님, 한국은 우리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군사작전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포탄이 있다고 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저의 발언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워드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군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아직도 우리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 알아봐야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본 한국군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미군 없이는 제대로 된 훈련 한번 못하던 군대였어요. 장비도 낡았고 보급 체계도 엉망이었죠. 특히 포병 분야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1987년 제가 소령으로 근무할 때였어요. 한국군 포병부대와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포탄 보급이 제때 안 되고 사격 정확도도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우리 미군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군 포병 장교가 저에게 말했어요. 중위님, 우리는 미군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군은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요. 포방부라는 게 있다던데 뭡니까 그게? 누군가 물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포병방어부의 줄임말인데 그냥 포병부대 이름 멋있게 지은 거예요. 실제로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다 해주는 건데 무슨 방어부겠습니까?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모두가 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우리 원조에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포탄 생산 능력도 미미할 거고요. 설마 155mm 포탄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날 회의는 결국 유럽과 일본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일단 타진해보죠.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도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국 얘기가 나왔어. 아, 작은 딸이 좋아하는 그 한국? 그래. 근데 국방부에서 한국한테 포탄 지원을 기대한다는 거야. 메리가 웃었어요. 당신이 근무했던 그 한국에서?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우리 도움받아 겨우 버티고 있을 텐데. 작은 딸이 들으면 화낼 거예요. 요즘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잖아요. 문화야 어떻든 군사력은 별개 문제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1980년대 그 모습 그대로일 거라고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35년 전 제가 본 한국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낡은 장비와 부족한 보급, 그리고 미군 의존적인 작전 체계. 특히 포병 훈련장에서 본 그 모습은 잊을 수 없었어요.
미군이 지원해주는 포탄으로 겨우겨우 훈련하는 한국군. 자체적인 보급 능력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포병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발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의 저는 과거의 기억에만 갇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데이빗 윌슨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후배죠. 데이빗, 한국 상황이 어때? 왜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포탄 문제 때문이야. 혹시 한국에 여유분이 있을까 해서. 전화기 너머로 데이빗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데이빗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요. 데이빗과의 통화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군님, 혹시 한국 포병에 대해서 최근 정보를 아십니까? 뭘 알겠어? 내가 거기 있을 때랑 비슷하겠지. 그때 데이빗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하러? 볼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변화된 모습을 보시라는 뜻에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화라니요? 한국이 40년 만에 얼마나 변했겠어요? 데이빗, 솔직히 말해봐. 한국군 포병 실력이 어때? 그게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움 없이는 안 되지.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장군님, 정말 와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뭐가 놀라워? 포방부 얘기. 포방부는 장군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 그냥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데이빗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한국군을 감싸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지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데이빗,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이 155mm 포탄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 장군님, 10만 발, 20만 발.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준 거 아니야? 장군님, 정말 한번 와보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데이빗이 왜 그렇게 한국에 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설마 한국군이 정말 발전했다는 건 아니겠죠? 1987년 제가 본 그 모습이 너무 선명했어요. 한국군 포병 중대장이 저에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소령님, 우리는 포탄이 부족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해요. 미군이 지원해주는 만큼만 쓸 수 있거든요. 그때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군대와 어떻게 합동작전을 하겠어요? 다음 날 국방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하워드 장군님, 한국 측에서 포탄 지원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요? 한국에서 뭘 지원한다는 거죠?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요? 거꾸로 된 상황이잖아요. 언제 만날 예정입니까? 가능하면 빨리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박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가서 옛날 생각도 나고 좋겠죠. 데이빗에게 연락했어요. 데이빗, 한국에 가기로 했어. 정말요? 언제 오십니까? 다음 주 중에 갈 것 같아. 좋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별거 없잖아. 그냥 옛날 기지나 구경하고 올게. 장군님, 정말 놀라실 겁니다. 또 그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놀라울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987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에 참가했을 때였어요. 한국군 포병부대와 합동훈련을 했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포탄 보급이 늦어서 훈련이 계속 지연됐어요. 중위님, 포탄이 언제 도착합니까?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보급 체계가 아직. 그때 한국군 장교들의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미군 없이는 제대로 된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포병 분야는 더욱 그랬어요. 포탄 생산 능력도 없고 보급 체계도 미흡했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으니 조금은 나아졌겠지? 혼자 중얼거렸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포병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어요? 특히 155mm 포탄 같은 건 생산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힘들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데이빗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장군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이야, 데이빗.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어디부터 보고 싶으십니까? 옛날 내가 근무했던 기지부터 보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군데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 한국군 포병 관련 시설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보고 일단 옛날 기억부터 되살려보자. 하지만 데이빗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장군님,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중요해? 네,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저는 데이빗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여줄 건지 뻔하잖아요. 한국군이 조금 발전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가 보게 될 것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빗과 함께 제가 1987년에 근무했던 기지 근처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넓어졌더군요. 많이 변했네. 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모습만 화려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질은 그대로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옛날 탄약고 자리입니다. 데이빗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네.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차에서 내려서 그 탄약고를 둘러봤습니다. 35년 전 제가 본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낡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이런 걸로 뭘 하겠어? 포탄 몇 발이나 보관할 수 있겠냐?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987년 한국군 포병 중대와 합동훈련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국군 중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소령님, 우리는 탄약고가 너무 작아서 많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할 때마다 미군 탄약고에서 빌려 써야 합니다. 정말 답답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독립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하겠어요? 장군님,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응,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그때 한국군 포병 훈련을 참관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포탄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훈련이 계속 중단됐어요. 탄약이 언제 도착합니까? 제가 물었을 때 한국군 장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보급 체계가 이런 식으로는 실전에서 문제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 없이는 절대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하다고요. 장군님, 이제 다른 곳을 보러 갈까요? 어디로? 한국군 시설 몇 군데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뻔한 걸 뭘 보겠어요? 하지만 데이빗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국군 포병 부대였어요. 여기가 어떤 부대죠? 포병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들어가 보니 시설이 제법 깔끔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겉모습만 좋아서 뭐 하겠습니까? 훈련장에서 K9 자주포를 봤어요. 오, 이거 새로 만든 거야? 네,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겉보기엔 괜찮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만 번지르하고 실제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다고요. 특히 포탄 보급 능력은 여전히 부족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군 장교 몇 명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반갑습니다.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탄 보급은 원활한가요? 그 순간 장교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웃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옛날 기억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데이빗과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빗, 솔직히 말해봐. 한국군 포병 실력이 어느 정도야? 장군님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말이야?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숨기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데이빗이 한국군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지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감정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오후에는 또 다른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군 장교들이 뭔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그게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군님, 우리 포병 능력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포탄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발 정도? 그건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별로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 못하는 거겠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메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 어때? 옛날 생각 많이 나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그래. 작은 딸이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던데. 문화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데이빗은 뭐라고 해?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별로 특별할 게 없더라고. 그날 밤 저는 계속 옛날 생각을 했어요. 1987년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느꼈던 실망감. 포탄 부족으로 인한 훈련 지연. 미군 의존적인 작전 체계. 40년이 지났어도 본질은 그대로일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데이빗이 아무리 뭔가 보여주려고 해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제가 보게 될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산산조각 낼 만한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강국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특히 포탄 보유량에서는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빗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뭔가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장군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무슨 부대야? 한국군에서 직접 초청했습니다. 비밀 시설을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비밀 시설이라니요. 한국군이 감출 만한 비밀이 뭐가 있겠어요? 차로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군사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한국군 핵심 탄약 저장소 중 하나입니다. 입구에서 한국군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아 보이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워드 장군님. 김상훈 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훈 장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저희 시설을 보시고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럴까요? 속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탄약 저장소라고 해봤자 뻔하잖아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상훈 장군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갔어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거죠? 지하 50m 정도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155mm 포탄 저장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탄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탄들이 모두, 모두 155mm 포탄입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런 규모의 탄약고를 한국이 운영하고 있다니요. 여기에 몇 발이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 저장소만 해도 30만 발 정도입니다. 30만 발이라고요? 미국 전체 보유량이 100만 발인데 여기 하나만으로 그 3분의 1이라니요. 그런데 이런 저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김상훈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기밀입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포탄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장군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보급 시연 준비하십시오. 잠시 후 거대한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가 포탄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분당 몇 발을 보급할 수 있습니까? 분당 50발 정도는 가능합니다. 분당 50발이라니요. 미군도 이런 속도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상훈 장군이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니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실제 사격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네, 준비해놨습니다. 김상훈 장군이 신호를 보내자 K9 자주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표물을 향해 포구를 돌리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사격. 동시에 여러 대의 K9가 포탄을 발사했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목표물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장전. 그런데 재장전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30초도 안 되어서 다시 사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 사격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포탄이 충분하니까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 정도 화력과 보급 능력이면 웬만한 강대국보다 낫잖아요. 장군님,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훈련장으로 갔어요. 여기서는 장거리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목표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0km입니다.
4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고 있었어요. 이런 정확도는 미군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GPS 유도탄을 사용하는 겁니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일반 포탄입니다. 일반 포탄으로도 이런 정확도라니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 김상훈 장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것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겠는데요? 글쎄요, 그건 장군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김상훈 장군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실력은 뛰어나면서도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할 때까지 굳이 알릴 이유가 없었죠. 필요할 때라면 지금 같은 상황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저를 여기로 초청했는지 말이에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포탄 생산 공장을 견학했거든요. 여기서 하루에 몇 발을 생산합니까? 1만 발 정도입니다. 하루에 1만 발이라고요? 미국도 전시 체제가 아니면 이런 생산량은 어려운데요. 24시간 가동합니까? 네, 3교대로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보니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었어요. 품질 관리도 철저했고 생산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도 기밀이지만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데이빗이 저에게 말했어요. 장군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응. 정말 놀랍다. 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 오시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상훈 장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워드 장군님, 오늘 보신 것들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김상훈 장군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포탄 보유량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여주셔도 되는 겁니까? 미군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네, 정확한 수치입니다. 155mm 포탄 보유량 360만 발. 제 눈을 의심했어요. 360만 발이라니요. 미국이 100만 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3배가 넘는 포탄을 보유하고 있었다니요. 이 수치가 확실한 겁니까? 네, 어제까지의 정확한 집계입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미국 국방부에서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포탄이 있다고 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장군님, 혹시 다른 종류의 포탄도? 105mm는 200만 발, 그 외 각종 포탄까지 합치면 총 800만 발 정도 됩니다. 800만 발이라고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규모였어요. 어떻게 이런 대량 보유가 가능했습니까? 1980년대부터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1980년대부터라니요. 그때가 바로 제가 한국에 근무했던 시기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하려면 충분한 탄약 보유가 필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장군이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 전역에 표시된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 점들이 모두 탄약 저장소입니까? 네, 총 47개의 대형 저장소가 있습니다. 47개라고요? 오늘 본 저장소만으로도 충분히 놀랐는데 그런 게 47개나 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김상훈 장군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연간 포탄 생산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년간 300만 발 생산이 가능합니다. 300만 발을 1년에 만든다고요? 네,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이 전시 체제로 전환해도 이런 생산량은 쉽지 않은데요. 민간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화 시스템을 비롯해 여러 업체들이 협력하고 있어요. 그때 데이빗이 끼어들었어요. 장군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가 왜 그렇게 놀라라고 했는지. 응, 정말 충격이야. 처음에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김상훈 장군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수치를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왜 지금 공개하시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조용히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일 미국에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이 우리보다 포탄을 3배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저 자신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메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야.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본 게.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응.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김상훈 장군이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줬어요. 포탄 품질 관리 센터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포탄의 품질을 검사합니다.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나토 기준보다 더 엄격합니다. 나토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요? 불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0.01% 미만입니다. 이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군 포탄의 불량률보다도 낮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까? 3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완전히 항복했어요. 한국이 이미 포병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데이빗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데이빗, 나는 정말 바보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전 기억에만 매달려서 한국을 무시했어. 장군님도 어쩔 수 없었죠. 그때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야. 데이빗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군님,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비슷했어요. 너도? 네, 장군님에게서 들은 얘기들 때문에 한국을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생각이 바뀌었어? 첫 합동훈련 때였어요. 한국군의 포병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데이빗이 그때 일을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2년 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였어요. 한국군 포병 부대와 함께 훈련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속도, 정확도, 지속력 모든 면에서 미군보다 뛰어났어요. 특히 포탄 보급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1987년의 기억과 비교했어요. 그때는 정말 달랐었는데요. 그때 한국군 대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데이빗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허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훈련 결과를 보니 정말이더라고요. 미군이 없어도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35년 전 제가 만났던 한국군 장교들이 떠올랐거든요. 미군 없이는 힘들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때 그 장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의 한국군을 만드는 데 기여했겠죠. 데이빗, 내가 그때 한국군 장교들에게 너무 건방졌던 것 같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차이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얼마나 절치부심했을지 알 것 같아. 네, 정말 대단한 발전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상훈 장군이 배웅 나와 있었어요. 장군님, 좋은 여행 되세요. 김 장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오해가 풀렸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김상훈 장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존경합니다. 과찬입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 성과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김상훈 장군이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으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강력한 포병 전력을 구축했는지 말이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요. 한국이 포탄을 360만 발이나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웃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겠죠.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기내에서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문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 포탄 저장소의 규모,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군의 자신감. 더 이상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
3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군대였어요.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워싱턴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메리에게 모든 걸 얘기해줬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응, 내가 직접 봤어.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야. 작은 딸이 들으면 좋아할 거야. 이제야 왜 우리 딸이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35년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릴 수 있어서 홀가분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장군님,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모였어요. 하워드 장군, 한국 상황이 어떻던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강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국의 155mm 포탄 보유량은 360만 발입니다. 360만 발이라고요? 합참의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량도 300만 발에 달합니다. 이번에는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하워드 장군, 정말 확실한 정보입니까? 네, 한국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거대한 지하 탄약고의 모습, 끝없이 늘어선 포탄들, 최신식 생산 라인. 이게 모두 한국에서 찍은 사진입니까? 네,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네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1980년대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요? 네, 자주국방을 위해 장기간 투자한 결과입니다.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은 어떻던가요? 우리 M10-9A7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면에서는 더 우수해요.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수합니까? 사격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이동성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특히 포탄 보급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저는 동영상도 보여줬습니다. K9 자주포가 연속 사격하는 모습, 30초 만에 재장전이 완료되는 장면, 4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모습. 이 정도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겠네요. 해병대 사령관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정보가 없었습니까?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합참의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전 기억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겠어요.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워드 장군,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포탄 공급 문제는 시급하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합참의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하워드, 정말 충격적인 보고였어. 저도 아직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왜 진작 파악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가 크네. 합참의장이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제 동북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겠어.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이면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도 클 텐데. 맞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이면 북한은 물론 중국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CIA 정보 분석관들과도 만났어요. 장군님, 한국 군사력에 대한 우리 평가가 틀렸나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면 재조사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포병 전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 기술 수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팀을 구성하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큰딸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한국 출장 어땠어? 정말 놀라웠어. 한국이 대단한 나라더라. 갑자기 왜? 아빠가 한국을 좋게 말하는 건 처음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은 정말 강한 나라야. 그럼 이제 동생 말 좀 들어줘. 한국 문화가 정말 좋다잖아. 저는 웃었어요. 작은 딸이 한국을 좋아하는 게 이해가 됐거든요.
강하면서도 겸손한 나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준비를 하는 나라. 그런 한국의 매력을 딸이 먼저 알아봤던 거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 때문이었어요. 미군과 한국군 간의 포탄 공급 협정을 논의하러 간 거죠. 김상훈 장군이 공항에서 맞아줬어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장군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게 됐거든요. 회의장에서 한국 측 제안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만 발이라고요? 네, 6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미국도 그 정도 물량을 내기 어려운데 한국이 선뜻 제안하다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미군도 동일한 물량을 함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물량이라면 100만 발을요? 네, 우크라이나의 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0만 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훈 장군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포탄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더 큰 효과를 노리는 거였거든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100만 발을 지원해도 한국의 안보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김상훈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유가 충분해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었어요. 360만 발 중에서 100만 발을 내줘도 여전히 260만 발이 남으니까요. 미국 전체 보유량의 2.6배가 남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김상훈 장군과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장군님,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전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한국군을 무시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아니에요. 변화 가능성을 보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김상훈 장군이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때 한국군 장교들이 얼마나 절치부심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해요. 오히려 그런 자극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는 미래를 봅시다. 김상훈 장군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보는 자세. 이런 마인드가 한국의 발전을 이끈 거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히 실력을 키웠나요? 우리 문화 때문일 겁니다. 문화요? 한국에는 실속 있게 준비하되 자랑하지는 말자는 문화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이 왜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숨겨왔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까지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었죠. 지금이 바로 그 필요한 때인 거군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35년 전 제가 만났던 한국군 장교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군 없이는 힘들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때 그분들의 아쉬움과 절실함, 그리고 언젠가는 자립하겠다는 의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겠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조용한 군사 강국의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포병 전력,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보유량,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연구소 직원들과의 회의였어요.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주요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군사 시스템 연구입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의 포병 시스템과 전략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한국을? 한국이 이미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한국이 왜 대단한 나라인지 알겠어. 작은 딸이 신이 났어요. 아빠, 드디어 인정하네. 한국 정말 좋지? 응, 정말 대단한 나라야. 문화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이제 군사력도 인정하는 거야? 그래,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나라야. 메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35년 만에 생각이 바뀐 거네.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한 달 후 저는 전국 방송에 출연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포병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그 정도입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대부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점차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6개월 후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이 현저히 향상됐거든요. 한국 포탄의 정확도와 위력이 입증된 거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35년 전 편견에 사로잡혔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강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 이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미국도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의 폭탄 발언에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난 5월 작전을 수행하던 미군은 소말리아 사막 한복판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과 테러리스트들의 포위망에 갇혔죠. 우리는 모든 동맹국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영국 SAS는 실패했고 프랑스 웨인 부대는 포기했습니다. 독일, 이스라엘, 심지어 우리 미군조차도 실패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육군. 그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켰고 우리의 병사들은 무사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된 충격적인 발언.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던 최악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육군만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한미동맹의 역사를 뒤바꾼 소말리아의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네이선 콜 중령입니다. 부대에서 부르는 콜네임은 레이븐이죠. 지난 20년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을 누비며 항공구조대 지휘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저희 팀은 소말리아 히란 지역 알샤바브 지휘관 제거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죠. 테러 조직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고 깔끔하게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그린벨의 브라보 팀이 헬기에서 강하했습니다. 브라보 팀 목표 지점 500m 전방입니다. 팀장 존슨 상사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죠.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니까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적 초소 2개 확인. 경비병 4명 발견. 조용히 처리하라. 순식간에 경비병들이 무력화됐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소총의 작은 소리만 들렸죠. 그린베레의 솜씨는 역시 완벽했습니다. 목표 건물 진입 시작. 알샤바브 지휘관이 숨어있는 진흙 건물이었어요. 정보부에서 3주간 감시한 결과였죠. 1층 클리어. 2층 진입. 목표 발견. 목표 확보. 작전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3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죠. 본부, 브라보 팀입니다. 작전 완료. 귀환 중입니다. 존슨 상사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또 한 번의 완벽한 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평선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름인 줄 알았어요. 저건 뭡니까, 중령님? 젊은 참모가 위성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붉은 벽이 보였죠. 하부비입니다. 모래폭풍. 현지 연락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큰 겁니까? 높이가 3km, 시속 100km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팀, 즉시 대피하라. 거대한 모래폭풍이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이 붉은 모래로 뒤덮였거든요. 본부, 시야 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존슨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선 바람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렸죠. 나침반도 GPS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의 매복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접촉, 접촉.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AK-47 소총의 연사음이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리고 RPG 로켓포의 폭발음까지. 부상자 발생. 윌슨이 다쳤습니다. 위치 파악 불가. 지원 요청합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완벽했던 작전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거든요. SAS 팀 즉시 투입하라. 이것은 레벨 1 비상사태다. 영국 SAS.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특수부대죠. 포클랜드 전쟁부터 이라크까지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설적인 부대입니다. 레이븐, SAS 팀장 스미스입니다. 15분 내 현장 도달하겠습니다. 영국 억양의 차분한 목소리. 저는 안도했습니다. SAS라면 반드시 해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SAS의 최신형 헬기가 이륙한 지 10분 만에 긴급 착륙했어요. 본부 메인 로터에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엔진 과열. 계기판 완전 마비. 뭐라고? SAS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온갖 악천후를 뚫고 작전해온 SAS가 모래 때문에 막힌다니요. 이건 일반적인 폭풍이 아닙니다. 정전기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도. 이번엔 지상 접근이었죠. 특수장갑차에 최첨단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스미스 상황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지형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조 폭발물이 SAS 차량을 덮쳤거든요. 폭발. 차량 전복. 팀원 2명 중상. SAS 철수. 즉시 철수하라. 세계 최강 SAS의 처참한 실패. 24시간 동안 그들은 브라보 팀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입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2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린벨의 브라보 팀의 무전은 여전히 끊어져 있었죠. 상황실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중령님, 프랑스 웨인 부대에서 지원 제안이 왔습니다. 참모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인 부대라면 사막전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르크레르 대령, 상황을 아시죠? 물론입니다, 레이븐. 우리는 아프리카 사막에서 30년간 작전해왔습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 르크레르 대령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럴만했죠. 차드와 말리에서 수많은 사막 작전을 성공시켰으니까요. 특수 개조된 장갑차 6대로 지상 접근하겠습니다. 모래 폭풍 정도로는 막을 수 없어요. 웨인 부대의 장갑차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막용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퀴와 모래 역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출발합니다. 2시간 내 목표 지점 도달 예정. 저는 이번엔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웨인 부대는 SAS와 다르게 사막이 고향 같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1시간 후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본부 웨인 부대입니다.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르크레르 대령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어제까지 있던 도로가 사라졌습니다. 모래가 5m씩 쌓여 있어요. 모래 폭풍이 지형을 완전히 재편한 거였죠. 30년간 사용하던 지도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GPS는 작동합니까? 정전기 때문인지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나침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요. 웨인 부대는 그래도 계속 진격했습니다. 경험과 직감에 의존해서 말이죠. 목표 지점 3km 전방. 계속 진격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 선두 차량이 급조 폭발물을 밟았습니다. 알샤바브가 모래 폭풍을 이용해 새로운 지뢰밭을 만들어놨던 거죠. 의무병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중대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우리를 유인하고 있어요. 후퇴. 즉시 후퇴하라. 웨인 부대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장갑차 2대가 파손되고 병사 5명이 부상당했어요. 이럴 수가. 웨인 부대마저. 저는 상황실에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 특수부대가 연달아 실패한 거였거든요. 중령님, 워싱턴에서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참모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맞습니까? 이게 진짜 전쟁입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SAS든 외인 부대든 검증된 자들조차 실패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닙니다. 동료 지휘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소말리아는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선 경험과 검증된 교리만이 통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오직 실전 경험이 풍부한 서방 연합군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때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혹시 다른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해 볼까요? 다른 동맹국이라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SAS와 외인 부대가 실패한 작전을 그들이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건 진짜 전쟁터입니다. K-팝이나 애니메이션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도 브라보 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무전은 여전히 침묵 상태였고 위성으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들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대체 누가 이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구조 요청이 올 거라는 것을. 48시간째 브라보 팀의 생사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모든 서방 동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었죠. 중령님, 펜타곤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모가 암호화된 전문을 들고 왔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군의 지원 요청이라고요? 예, 남수단에 파병 중인 한국군 특수부대에 구조작전 지원을 요청하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K-팝 아이돌이라도 부르겠다는 건가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반응에 놀란 듯 했습니다. SAS와 외인 부대가 실패한 작전을 한국군이 해낸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들이 언제 진짜 전쟁을 해봤습니까? 1953년 이후 한 번이라도 실전을 치러봤나요?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단 하나의 위협에만 묶여있는 갈라파고스 군대예요. 소말리아 같은 혼돈의 땅에서 통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저는 억지로 한국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기는 미군 중앙사령부입니다. 한국군 특수전사령부와 통화를 원합니다. 통역관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한국군의 답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2시간 내 출발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12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SAS는 3일을 준비했고 외인 부대는 일주일을 계획했거든요. 확인합니다. 블랙썬더 팀 출동 준비 완료. 블랙썬더라는 이름도 웃겼어요. 검은 번개라니. 뭔가 만화 같고 유치한 느낌이었거든요. 3일 후 한국군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순간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리우드 영화 속 근육질 특수부대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앳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강태준 대위입니다. 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목소리도 조용했습니다. 네이선 콜 중령입니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저는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SAS와 외인 부대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강 대위는 조용히 듣더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산 현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성 사진이나 지도보다 현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위, 우리는 최첨단 장비가 있어요. GPS, 열화상 카메라, 위성 통신. 그것들이 모두 실패하지 않았나요? 강 대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희는 셰이크 오마르라는 부족 원로를 만나고 싶습니다. 점쟁이에게 작전을 묻겠다는 겁니까? 저는 비웃었어요. 대위, 이건 과학적인 군사작전입니다.
미신이나 민담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강 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가장 잘 아는 건 위성이 아니라 사막 그 자체입니다. 그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 낭비라는 걸 명심하세요. 블랙썬더 팀원들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무거운 장비 대신 가벼운 배낭만 메고 있었어요. 장비는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하나 중이라는 의무장교가 답했습니다. 어린 여성이었는데 이런 위험한 곳에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의무병도 무장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실전 경험도 없으면서 말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대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SAS 대원 2명이 다쳤고 외인 부대도 큰 피해를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강 대위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결연함이 있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셰이크 오마르를 만나러 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진한 한국군들이 현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태준 대위의 첫 지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가 아니라 셰이크 오마르를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대위, 우리는 최첨단 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도 들어오고요. 그것들로 SAS와 외인 부대가 성공했나요? 강 대위의 반박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셰이크 오마르는 히란 지역의 유력한 부족 원로였어요. 60대 후반으로 이탈리아 식민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이었죠. 오마르 셰이크를 만나러 가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만류했어요. 우리에겐 GPS가 있고 위성통신도 있어요. 21세기 기술로 무장한 군대가 왜 원시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까? 하지만 블랙썬더 팀은 이미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레이븐 중령님도 함께 가시죠. 강 대위가 정중하게 제안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오마르의 텐트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낙타 털로 만든 전통적인 베두인 텐트였어요. 살람 알라이쿰. 강 대위가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오마르는 처음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이방인 군대로군. 무엇을 원하는가? 통역관이 그의 말을 전했어요. 우리는 고립된 동료를 구하러 왔습니다. 강 대위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군대가 왔다. 영국인, 프랑스인. 모두 실패했다. 오마르의 목소리에는 피로함이 묻어났어요. 당신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때 하나 중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셰이크님,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마르의 눈빛이 변했어요. 내 손자가 며칠째 열이 나고 있다.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중위는 즉시 아이를 진료했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생긴 장염이었어요. 이 약을 하루 3번, 3일간 먹이세요. 항생제와 해열제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세요. 30분 후 아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오마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젊은 의사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가? 오마르가 물었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 대위의 질문에 오마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령의 협곡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바람이 멈추는 신비한 곳이지.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악령의 협곡이라니. 미신입니다. 하지만 오마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길이다. 모래 폭풍이 와도 그곳만은 고요하다.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강 대위가 정중히 물었어요. 오마르는 모래 위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GPS 좌표가 아닌 별자리와 바위의 모양으로 설명했어요. 저 큰 바위에서 북극성 방향으로 500걸음. 거기서 낙타등 모양의 언덕이 보일 것이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대위, 우리에겐 정확한 GPS 좌표가 필요해요.
별자리나 바위 모양으로는 충분합니다. 강 대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셰이크님, 그 길로 가면 우리 동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모래바람에 길을 잃었다면 본능적으로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았을 것이다. 오마르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악령의 협곡 근처에 옛 우물이 있다.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블랙썬더 팀은 오마르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대위, 이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증거에 의존해야 해요. 레이븐 중령님. 강 대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과학적 방법으로 성공했나요? 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경험과 지혜가 기술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마르가 마지막으로 조언했어요. 사막은 오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거라. 텐트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군의 방식이 정말 통할까요? 아니면 그들도 결국 현실 앞에서 좌절할까요? 하지만 강 대위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뭔가 다른 종류의 확신이었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오마르가 알려준 악령의 협곡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블랙썬더 팀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침반과 GPS보다 오마르의 설명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저 바위가 낙타등 모양이라고 하셨죠? 강 대위가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마르 셰이크 말대로 북극성 방향으로 500걸음이네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정확한 좌표 없이 이런 식으로 행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대위, 우리는 GPS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령님, GPS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정전기 때문인 것 같아요. 팀원 중 한 명이 보고했어요. 정말로 전자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썬더 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한 것처럼 말이죠. 1시간 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모래 폭풍이 멎었어요. 오마르의 말대로 그곳은 기이할 정도로 바람이 잔잔한 곳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곳이 정말 있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사방이 모래 폭풍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이곳만 평온했거든요. 셰이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강 대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하나 중이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모래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팔간타 팀이 조심스럽게 파내자 미군 인식표가 나왔습니다. 윌슨 일병의 인식표네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브라보 팀의 팀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SAS와 웨인 부대가 접근조차 못한 곳에서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거였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대위가 인식표가 발견된 방향을 살펴봤어요. 바로 그때 현지 아이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열이 심하게 나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를 봐주세요. 하나 중이가 즉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오염된 물을 마시고 탈진한 상태였어요. 맥박이 약하고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하나 중이는 능숙하게 정맥 주사를 놓고 해열제를 투여했습니다. 20분 후 아이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군의 의료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임무 중에도 현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진짜 같았어요. 이 근처에서 외국인 군인들을 봤니? 통역관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기 옛 우물 근처에서 봤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오마르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브라보 팀이 우물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알샤바브가 그곳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 대위가 말했어요.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국군의 판단력에 조금씩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진하지 않고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위험합니다.
우회로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군이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광경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우물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어요. 알샤바브의 정교한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매복, 엄폐하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군 팀원들은 비명 하나 없이 마치 기계처럼 각자의 위치로 움직였거든요. 좌측 20방향 저격수, 우측 바위 뒤 RPG. 강 대위의 지시는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팀원들의 움직임은 수백 번은 합을 맞춘 듯 완벽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경험 없는 군대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블랙썬더 팀의 사격은 정확했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지만 한 발 한 발이 목표를 정확히 맞췄거든요. 표적 제거 확인. 좌측 위험 무력화. 우측 정리 완료. 차분하고 절제된 보고들이 이어졌습니다. 20분간의 교전 끝에 모든 적이 제압됐어요. 놀랍게도 블랙썬더 팀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상황 종료. 피해 현황 보고하라. 강 대위가 말했습니다. 이상 무. 탄약 소모량 최소. 의료 지원 필요 없음. 이게 말이 되나요? 알샤바브는 SAS와 웨인 부대를 고전시킨 숙련된 전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군은 마치 훈련장에서 연습하듯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중얼거렸어요. 중령님, 부상은 없으시죠? 하나 중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돌멩이에 긁힌 손을 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희는 준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 대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K-팝 군대라고 무시했던 이들이 사실은 극도로 잘 훈련된 살상 기계였다는 것을 말이죠. 우물이 보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어요. 미군 병사 3명 확인. 생존해 있습니다. 존슨 상사.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브라보 팀을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물까지 가려면 깊은 협곡을 건너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협곡은 모래 폭풍 때문에 더욱 험준해져 있었어요. 로프로 도하 설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미군 표준 장비를 꺼냈어요.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매듭법과 지형지물을 이용해 완전히 다른 도하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은 처음 보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해 보였거든요. 한국의 전통 매듭법입니다. 산악 지형에 특화되어 있어요. 강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30분 후 한국군이 만든 도하로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만들려던 것보다 2배는 튼튼해 보였어요.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강 대위가 로프를 타고 협곡을 건넜습니다. 그 뒤를 따라 팀원들이 하나씩 건너갔어요. 마지막에 부상당한 브라보 팀원을 업고 건너는 한국군 병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앳된 얼굴의 젊은 병사였는데 자기보다 덩치 큰 미군을 등에 업고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군대가 아니었어요. 진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들. 존슨 상사가 한국군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브라보팀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헬기가 도착해 모두를 태우고 기지로 향했어요. 헬기 안에서 저는 강태준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경례를 올렸어요. 대위, 정말 감사합니다. 임무였습니다, 중령님. 강 대위도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이죠. 헬기가 기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SAS와 웨인 부대가 실패한 작전을 한국군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존슨 상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정말 놀라운 팀이네요. 그의 얼굴에는 감탄이 가득했어요.
저희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모래 폭풍에 갇힌 후 72시간 동안 우물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알샤바브가 계속 수색하고 있었거든요. 존슨 상사가 말을 이었어요. 물은 있었지만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윌슨이 다쳤고요. 한국군이 어떻게 찾았습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들은 마치 이 지역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정확히 우리 위치를 찾아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군은 이 지역에 처음 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지에 도착한 후 브라보 팀의 정식 디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공식적으로 물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존슨 상사가 답했어요. 무력보다는 현지인과의 소통을 중시했고 첨단 장비보다는 전통적인 방법을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나요? 예를 들어 길을 찾을 때도 GPS 대신 별자리와 지형지물을 이용했어요. 처음엔 우리도 의아했죠. 윌슨 일병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더 정확했어요. 전자장비는 계속 오작동했거든요. 그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강태준 대위를 따로 만났습니다. 대위,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중령님,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강 대위가 차분히 답했어요.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환경과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는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외부의 기준만 들이대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강 대위의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정확히 지적한 거였거든요. 셰이크 오마르 같은 현지 어르신들의 지혜는 어떤 첨단 장비보다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훈련을 결합했죠. 강 대위가 설명했어요. 저희 팀원들은 모두 산악 지형에서 수년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파병 경험도 쌓았고요. 그제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무력만 기른 게 아니라 상황 적응력과 문화적 이해력까지 갖춘 완전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 대위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함께 훈련한 시간이 길어요. 팀워크가 생명이거든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SAS와 웨인 부대의 실패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났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팀워크였던 거죠. 중령님도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중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군이 오마르의 신뢰를 얻고 현지 아이를 치료해 준 것이 결국 작전 성공의 열쇠였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있으면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K-팝 군대라고 비웃었던 한국군이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사들이었던 거죠. 작전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군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것 같았어요. 제목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동맹의 재정에 대한민국 특수전부대의 소말리아 작전 분석으로 정했어요. 먼저 SAS와 웨인 부대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기존 서방 군대의 접근법은 압도적 화력과 첨단 기술에 의존했다. 하지만 소말리아의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했다. 이어서 한국군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어요. 첫째, 현지화. 한국군은 외부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현지 환경과 문화에 적응했다. 둘째, 적응성.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셋째, 인문학적 접근.
기술보다 사람과 지혜를 중시하는 접근법이 핵심이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동맹을 우리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과오를 범했다. 한국군은 K-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생각하는 전사들이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강태준 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대위, 시간 있으면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중령님. 기지 내 작은 바에서 만났어요. 저는 소주 2병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국 술이죠? 어떻게 구하셨어요? 강 대위가 놀라며 물었어요.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당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소주잔을 따르며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당신들을 무시했던 것 말이에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강 대위는 웃으며 소주잔을 받았어요. 이해합니다, 중령님. 저희도 처음엔 편견이 있었거든요. 편견이요? 미군은 무조건 힘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편견이요. 하지만 중령님을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서로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말이죠. 이번 작전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의 자원과 한국군의 적응력이 합쳐지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대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배울 차례네요. 서로 배우는 거죠, 중령님.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군사 문화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이죠. 며칠 후 제 보고서가 워싱턴에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펜타곤에서 한국군과의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기뻤어요. 이번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강 대위와 블랙선더 팀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저희 기지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강 대위가 악수를 청했어요.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제가 당신들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죠.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말이죠. 소말리아의 붉은 모래는 이제 제게 다른 의미였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해준 소중한 경험의 무대였거든요. 앞으로 한국군과 함께 할 모든 작전이 기대됩니다.